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3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고요.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형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20만 가구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역시 확충합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번 대책에 힘입어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투기와 또 불법 행위로 과열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용화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동물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동물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죠? 네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지난 3월 2일에 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네. 이제 3월 21일에 공포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네.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그 동물 생산업, 번식업, 열악한 번식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생산업을 허가제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그리고 동물 학대 처벌 시 네. 그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네요, 강화됐죠. 상당히. 예. 그 밖에도 네. 동물을 뭐 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고요. 네. 네, 많은 부분에서 변화는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제로 또 동물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소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예, 법만 보자면은 네.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예. 아직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동물 학대를 너무 온정적으로 취급하고 그 어떤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잔인한 학대를 해도 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또 사법부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훨씬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어떤 같아요. 학대들이 일어납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때리거나 뭐 지나친 상해를 입히고 이유 없이 그 때리다가 죽이는 행위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뭐 학대 유형에서 굉장히 많은 일어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요. 네. 심지어는 재작년에 그 길고양이를 600마리를 잡아서 산채로 끓는 물에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재래시장에. 그렇지만 아무리 생업이라 한들 네.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잡는 것도 잘못됐는데 네. 하물며 산채로, 그러니까 야생 고양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산채를 끓는 물에 넣어서 600마리나 죽였다. 이거는 끔찍한 엄청난 잔인한 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정도로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가 너무 온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면은 그래도 하여튼 뭐 벌을 과한 건데요. 그렇지만 그 잔인성에 비교하자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죠.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의 처벌은 좀 어땠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최고형이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까지 간다거나 아니면은 징역형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고 아주 최근에는 그 어떤 동네 어르신이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고 이제 그런 학대를 하면서 죽이는 행위. 자기가 키우던 개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처벌한 거는 그 경찰이 5만 원 정도의 직결심판으로 이렇게 끝나나. 얘는 굉장히 사람들이 말리는 행위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하루 평균 약 250마리의 그 유기견이 발생한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 당국의 대처가?
작년 이제 네. 2015년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한 8만 1,000마리 정도인데 이제 2016년 조사를 해보니까 한 8만 9천 거의 9만여 마리를 늘었어요. 굉장하네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면서 조금 더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런 사실 유기유실 비율도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럼 그냥 힘드니까 그냥 버리는 건가요?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동물보호 인식이 많이 이제 성숙되니까 지나가는 그런 동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조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비율 상승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네. 문제는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으로 동물에 대한 보호,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네. 시민의식은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간 동물보호 선진국에서도 네. 버린다거나 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항상 어느 사회에는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문제로 계속 남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은 훨씬 성숙해 있는데 제도와 법이 못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기견 방지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동물등록제가 지금 시행을 네,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동물등록제가 좀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등록제는 하더라도 이름표나 인식표를 목에 부착형으로 하면은 네. 사실 떼버리고 버리면은 이 개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주인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아니면 생체 인식형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처음에 개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이게 추적이 돼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사기 전에 이런 책임감이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은 네. 좀 그게 제도가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좀 방치되는 거죠. 그 문제는 그렇고요. 좀 전에 나왔던 그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처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경우는 동물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한 엄격하죠? 처벌을 하죠. 엄격하고 일단 네. 뭐 징역형 하다못해 동물을 많이 그 사육하는 것도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상태에서 애니멀 호딩이라 하는데 동물 수집증이죠, 네. 일종의. 그런 경우도 처벌하고 심지어는 영구히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몇 년 동안 사육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동물 근처에도 못 가게 한다거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사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몰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동물이 그 그렇죠. 사람한테 계속 방치가 안 되는데 네. 우리 법에는 아직 그게 동물을 재산권의 개념으로 보고 몰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학대에 방치되는 이런 좀 그 문제가 심각하죠. 전반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많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그 진료비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어떻게 평균 뭐 들쑥날쑥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진료비가 뭐 비싸다 이런 네, 그런 얘기도 얘기도 많이 있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외국 사례하고 보기에 우리나라 동물병원비가 유난히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요? 다만 문제는 네. 그 진료 수가가 너무 다 천차만별 제각기예요. 같은 질병이라든가 수술, 외과적 수술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뭐 5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진료 수가를 이제 표준 수가로 만드는 네.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다 이게 치료비가 다 다르겠네요. 병원마다 다 달려도 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국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손대야 할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병원의 입장에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보유한 장비라든가 시설의 그런 거에 따라서 의료비가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어떤 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그렇지. 분류를 해서라도 이제 그 보호자들이 그 경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반려보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일반 기업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어떤 그 표준화 역시 그 진료비가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동물 등록제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름아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네요. 그 보험사로서는 기준 잡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비가 안 되는 된 거죠. 상황에서 보험 적용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동물 복지에 관한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정말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게? 처음에 대통령 공약 때는 분명 더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인간이 먹고 있는 축산, 그 농장동물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지 동물이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좋은 축산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도 만들고 또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전담부서가 사실은 없어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동물 문제 생겼을 때 전화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학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민단체, 민간단체 다 몰리거든요. 근데 민간단체도 정보기관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전담기구를 설치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국정 그 5개년 계획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고양이 TNR이라든가 뭐 중수상화소 유기동물 입양 속지 뭐 이 정도 이미 하고 있는 제도를 그냥 재연급하는 거 정도. 예, 이 정도면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련자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그런 요구들을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제 우선순위에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수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표님 보시 향후의 반려동물 정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뭐,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사실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하나라도 쉽게 동물을 사고 파는 이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망을 엄격하게 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망 정비.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개를 쉽게 살 수도 없고 또 도시에 펫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자 하면은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입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우는 걸 좀 엄격하게 하고 그런 보호소 가서 입양을 하면 책임감도 그 안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가 우선 기르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이런 제도 정비가 좀 더 강화되고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첫 번째로 그런 이후로는 이제 보호자들의 책임감과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같은 걸 많이 좀 성숙시켜서 반려동물이 그 사람들 인식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사치성 취미생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인간 생활에 끌어들여온 동물인 만큼 내가 가족처럼 평생을 책임다라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많이 이제 인식을 끌어올리는 이런 대시민 캠페인이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키우는 보호자들이 책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사실 이 개, 고양이가 이 동물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회적인 한편에서는 사치성 문화로 생각하고 정작 얘네들한테 주어져야 될 권리,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과 제도 장치는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잘 기르기 위한 기준을 그 계속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게 해서 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평생 플랜으로 얘를 치료해 준다거나 뭐 이런 책임감들을 계속 알려주고 문제 개선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알려줄 수 있는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생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학대 부분. 사실 인간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게 또 개, 고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했을 때 문제점,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계속 그 사회적으로 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를 설치한다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 들어가요? 어느 부에 들어간다 보세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동물보호 팀은 구성은 돼 있어요. 팀은 돼 있어요? 그것도 그 2015년에 강아지 공장 사건을 터뜨리면서 그나마 이제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물보호과가 있어요. 그러나 밑에 구는 없고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축산 관리하시는 분들, 뭐 정육점이라든가 아니면 동물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일 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슬쩍 끼워놓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네요, 그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 업무 차원에 자체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있다 그런 말씀. 서울시에만 동물보호과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뭐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